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3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정자기능사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 및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자세 검사 방법입니다. 정자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자의 발화와 유묘, 어린 묘목이죠. 출현 중에 보이는 활성과 능력의 정도를 정자세, 세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정자의 성질 또는 정자의 묘로서 자랄 수 있는 능력, 이 정자가 좋은 묘목으로 얼마나 잘 자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능력을 결정짓는 정자의 성질을 정자세라고 합니다. 정자세는 정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척도이고 가라검사보다도 씨앗이 잘 나는가 보다도 난 다음에도 얼마나 잘 크나 하는 그런 내부의 변화를 더 자세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자 자체의 충실도, 정자의 기계적 손상, 정자의 퇴화적 정도, 병원군의 감염 상태 등의 정자 자체의 요인하고 또 외부적 요인인 토양 수분, 비옥도, 습도, 강우, 온도 등의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전기 전도율 검사, 노화 촉진 검사, 저온 발화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정자세 검사 방법은 첫째, 신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또 한 번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비가 적게 들어야 합니다. 또 간단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농가들에서 시행하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재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서는 안 돼요. 예,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세 검사 방법 첫째, 신속해야 한다. 두 번째,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경비가 적게 들어야 합니다. 또 간단해야 합니다. 재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자세 검사 방법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해야 한다. 맞죠? 활용 시기가 다가오는데 검사하는데 3달 걸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객관성이 있어야겠죠? 첨단 장비 아니요. 간단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장비 있으면 시골 농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와 배젖을 보겠습니다. 배젖과 배를 보면 씨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잠깐 전원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씨가 될 이 부분, 요게 이제 자라서 순이 되는 거죠. 요거를 배라고 하고 이 배가 자라면서 먹고 자랄 이 대부분의 것을 배젖이라고 하죠. 배젖이라고요. 그래서 배는 씨앗 속에 있고 후에 싹이 되는 부분, 이 싹이 되는 부분, 요거를 배라고 그러고 배젖은 배가 식물이 되어서 싹들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거, 요거죠. 예, 그래서 배유라고도 하고 얘가 먹고 자랄 젖이에요. 젖, 얘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배유라고도 한다, 젖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다음 중복수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중복수정은 속시식물의 한 특징이다. 암술머리에 붙은 꽃가루는 꽃가루 관을 뻗어서 그 그 끝에 있는 밑이 시방에 이르게 되는데 이 꽃가루 속에서 생식액이 분열해서 두 개의 정액이 만들어져요. 두 개의 정액, 이 동물로 말하면 이게 정자란 말이에요. 정자. 수컷이 내는 정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 하나는 배낭 속에 난세포로 들어가 가지고 수정해서 다음 세대 배가 돼요. 이것이 뭐하고 합쳤냐면은 동물로 말하면 난자죠. 예, 난핵과 결합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것이 배가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곱하기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냐면은 극핵 두 개와 연결이 돼요. 극핵 두 개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배젖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난핵과 연결한 것은 여기로 가서 배가 되고
이 배, 이 극핵과 연결된 것은 여기로 가서 배젖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 수정한다, 중복 수정한다 해서 중복 수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정액 하나가, 이 정액을 다른 말로 하면 웅액이라고 해요. 웅액. 이 수코둥자죠. 웅액 하나가 누구하고 결합해요? 예, 난자, 난액. 난액과 결합해가지고 배가 되고, 또 정액 하나, 두 개 중에서 또 하나가 뭐하고 결합하죠? 극핵 두 개와 결합해서 3N이라는 뭐가 됩니까? 배젖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배가 되고 하나는 배젖이 된다.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복 수정에서 웅액과, 웅액이라는 게 정액이에요. 예, 수컷 동물로 말하면 정자란 말이에요. 이 웅액과 결합해서 C, 배를 형성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난자, 난액이라고 그랬죠, 난액. 예. 그런데 두 개의 극핵하고 연결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배젖. 그래서 아까 봤죠? 요렇게 C가 있으면 요 밑에 요렇게 있는 거, 요게 C에 해당되는 배, 그 다음에 요거의 젖대에 해당되는 배, 젖 또는 배유. 근데 이거는 극핵과 연결된 것이고 이것은 난핵과 연결된 것, 정액이 난핵과 연결된 것은 배가 되고 극핵 두 개와 연결된 것은 배젖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웅액과 결합해서 C는 배가 되는 것을 형성하는 세포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난핵이죠. 그러면 극핵과 연결한 것은 뭐가 돼요? 배젖이 되죠. 정답은 여기서 난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수정에서 웅액, 정액, 플러스액과 결합해서 신운을 형성하는 세포는 난액인데, 자, 화분이 여기 들어갔어요. 다리를 뻗어서 이제 C방으로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이 정액이 난세포, 난액과 연결돼가 된 것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나요? 화면에 이게 배가 되는 것이고 두 개의 극핵과 연결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배분을 차지하는 이 배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핵과 연결한 것은 배젖이 되고 난액과 연결한 것은 배가 된다. 다음은 종자의 퇴화 원인을 살펴봅니다. 종자가 퇴화하는 원인은 결실이 충분치 않거나 그 양분이 고갈되어 있어요. 영양이 충분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퇴화돼요. 양분의 고갈입니다. 다음에 발화 유도기구의 손상, 그 자체에서 발화가 되지 않게 하는 어떤 유도기구의 손상을 입었어요. 발화가 잘 되게 하는 유도기구에. 그러면 퇴화가 되죠. 그래서 유도기구의 손상, 유해물질이 잔뜩 축적됐어요. 퇴화의 원인입니다. 유전적인 퇴화로 자연교잡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퇴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전적 퇴화, 자연교잡에 의해서 병리적으로 바이러스균 같은 게 침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랭지에서 감자종자를 채취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리적 퇴화,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종자의 퇴화 원인이 아닌 것은 유전적 퇴화, 저장 양분의 지나친 축적, 유해물질의 축적, 발화유도기구의 손상.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그렇죠. 저장 양분의 지나친 축적이 아니라 양분의 뭐죠? 결핍. 양분의 결핍이 있으면 퇴화 원인이죠. 그래서 양분이 충분할 만큼 지나치다 해도 그것으로 퇴화 원인은 아니에요. 유전적 퇴화도 퇴화 원인. 양분의 결핍,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축적됐다든가 발화유도기에 손상을 입었다든가. 이건 지나친 축적이 퇴화 원인은 아니죠. 결핍이라야 퇴화 원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자의 발화 순서를 봅니다. 자, 정자가 발화되려면 맨 먼저 어떻게 돼요? 수분이 흡수되죠. 씨 속으로. 그런 다음에 그 씨 안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배의 성장이 개시가 되고요. 이 배의 성장이 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성장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피가 이제 파열되죠. 껍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린 묘가 나와요. 출하하죠. 자, 수분이 흡수되면 맨 먼저 수분의 흡수입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활성화돼요. 효소가 활성화될 때 어떻게 돼요? 저장 조직을 분해하게 돼요. 그래서 C와 이 배젖 쪽에서 저장 성분들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이제 조직이 해체되게 되죠. 결합 조직이.
그러면서 이게 양분을 공급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장 조직을 분해하고 효소가 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엽이나 또는 대유의 저장 조직에서 영양분을 생장점으로 전류시켜서 새로운 성분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 이것이 뭐냐면 효소의 활성화예요. 그래서 수분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이런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여기 있는 폐가 성장을 개시하고,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껍질이 이제 툭 벗겨지겠죠. 과피가 파열되고, 그러면서 어린 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가 발화하는 순서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예, 그렇죠. 수분의 흡수가 제일 먼저 일어나죠. 두 번째는 뭐죠? 효소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신운이 생장을 개시하면 정피가 파열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네요. 제 1번으로 발화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수분의 흡수입니다. 종자 내의 바이러스 불활성을 위해 건열이 유효하다. 건열의 온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말려주는 게 필요하죠. 이 건열은 몇 도 정도로 말리는 게 좋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60에서 80도씨 정도입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서는 60 내지 80도 정도로 급해서 말려줘야 합니다. 종자의 저장입니다. 저장 기간 중 종자의 수명에 관여하는 가장 큰 내적 요인은 종자가 얼마나 수분을 함량하고 있냐.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수명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외적 요인은 상대 습도와 온도예요. 지금 꼭 기억해 주세요. 내적 요인은 종자의 수분 함량, 외적 요인은 상대 습도. 이건 종자가 품고 있는 습도, 상대 습도는 밖에 있는 습도와 온도. 대부분의 종자는 50% 이하의 상대 습도, 대기 중에 공기 중에 50%의 상대 습도와 5도씨의 온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분 10년 이상 동안도 발화력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안전 저장을 위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은 일반 종자는 5 내지 7%, 기름이 있는 유지 종자는 3 내지 5%, 상온 저장인 경우에는 7 내지 10% 정도 수분 함량입니다. 수분 함량은 10%가 넘지 않아요. 5 내지 7% 정도 또는 7 내지 10% 정도. 상온 저장의 경우에라 할지라도 7 내지 10%예요. 그래서 종자의 저장과 가장 밀접한 것은 내적으로는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고, 외적으로는 상대 습도와 온도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5도씨 정도에서 장기 저장을 할 수 있고, 종자의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7 내지 10%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자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아니고 외적 요인을 물었어요. 뭐죠? 좀 전에 봤죠? 그렇죠. 상대 습도와 온도입니다. 내적 요인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종자 자체가 안고 있는 습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분 함량. 그런데 외적 요인은 상대 습도와 온도입니다. 상온에서 종자를 장기 저장할 경우에 가장 알맞은 습도는 좀 전에 봤죠? 몇 프로라고요? 그렇죠. 7 내지 10%. 상온에서 종자를 장기 저장할 경우에 가장 알맞은 습도는, 여기서 습도라는 건 어떤 습도겠어요? 수분 함수량을 말하는 거죠. 외생 습도가 아니라, 외생 습도는 보통 50% 정도란 말이죠. 여기서는 자체의 습도, 그러니까 수분 함량, 종자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7 내지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식물의 휴면을 보겠습니다. 휴면이 뭡니까? 잠드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성숙한 종자에 적당한 환경 조건을 준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은 발화 발육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어요. 따자마자 뿌린다고 해서 씨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화 발육 성장이 일시적으로는 정지해 있다고요. 이러한 상태를 휴면이라고 그래요. 휴면. 휴면에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타발 휴면, 강제 휴면도 있고, 밖에서 오는 거예요. 타발 휴면은 식물체 내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바로 딴다고 해서 바로 되질 않고 잠을 잔단 말이죠. 자발 휴면도 있다. 이걸 생리적 휴면이라고 한다. 타발 휴면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로 저온으로 유지한다든가 이러면 아직은
잠을 깰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계속 잠을 자게 돼요. 이게 타발 휴면이에요. 그래서 발화력을 가진 종자라 할지라도 수분이나 빛이나 온도나 가스, 기계적 저항 등의 어떤 외적 조건이 부적당하면 얘네들은 아직은 잠잘 때인가 보다 라고 하고 잠을 안 깨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어떤 잠을 계속 재우는 것, 그런 유발되는 휴면을 이걸 타발적, 이 타자죠. 밖에서 온다, 이 타자. 밖으로부터 오는 휴면이다. 또는 강제 휴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발화 억제 물질과 식물 생장 조절제를 보겠습니다. 발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억제 물질에는 앱시스산 ABA라고 하는 거, 쿠마린, 페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칼로이드. 그리고 식물 생장 조절제, 오히려 발화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느 때 쓰입니까? 그렇죠. 수면 타파,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발라주거나 주면은 이제 수면에서 잠을 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물 생장 조절제는 식물체 내에서 생성된 체내를 이용하면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비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형태적, 생리적 특수한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인데 여기는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질산칼륨, 그냥 칼륨이 아니에요. 질산칼륨이에요. 키네틴, 황함유일. 눈도장 제대로 찍어 두셔야 돼요.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질산칼륨, 키네틴, 황함유일. 이런 것들이 식물 생장 조절제예요. 식물 생장 조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수면 타파제예요. 잠을 깨게 하는 거예요. 자, 벼종자가 저온, 0도씨, 뭐 10도씨 이상은 돼야 얘가 뭔가 이제 잠을 깰 때가 됐네 그러고 새싹 준비를 할 텐데 0도씨 정도에다가 계속 놔두면 어떨까요? 계속 잠잘 땐가 보다 그러고 계속 자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밖에서부터 강제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온도를 저온으로 시켜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타발 휴면이겠죠. 밖에서 넌 아직 잠잘 때다. 이러고서 0도에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계속 잠잘 때인 줄 알고 씨앗을 내밀질 않아요. 발화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잠자라. 휴면 현상을 강제 휴면 또는 타발 휴면이라고 한다. 자, 휴면 타파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장 조절제. 아까 봤죠?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이제 싹을 틔워라. 이렇게 생장 조절제. 뭐라고요? 지베렐린. 쿠마린이나 페놀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쿠마린 페놀사는 예, 억제제, 발화 억제제. 싹 트지 말라고. 이렇게 질산칼륨이면 휴면 타파제인데 질산이란 말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휴면 타파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장 조절제는 지베렐린입니다. 다음 동형 접합체, 호모 접합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의 전부가 기능적, 자위적으로 동일한 접합체의 한 개로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상대 또 하나의 유전자도 똑같으면 이걸 동형 접합체 그래요.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상대 유전자 똑같은 거 이렇게 되면 동형 접합체 그래요. 이런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상대 유전자 똑같다 그러면 동형 접합체죠.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동형 접합체예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유전자 A는 A인데 스몰 a죠. 이거는 동형이 아니죠. 이형 접합체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이형 접합체고 또 같으면 동형 접합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호모. 그래서 AA 이런 거 호모죠. 두 개 유전자 자에서는 AABB 이렇게 나타난 거 AABB 이렇게 돼도 그 동형 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의 동형 접합체와 이형 접합체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자, 다음 중 동형 접합체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동형 접합체죠. 또 BB 이것도 동형 접합체고 BB 이것도 동형 접합체고 AA 똑같은 것이니까 동형 접합체. 동형 접합체 여기서는 대문자 AA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배를 보겠습니다. 단교배, 여교배, 삼원교배, 복교배. 단교배는 A와 B를 단순히 교배시켰습니다. 단교배죠. 여교배는 어떤 거냐면은 A와 B를 교배시켰어요. 그랬더니 A와 B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어요. 이 애를 다시 양친 중에 하나와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백클로스라고 그랬고 여교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예, 아버지나 어머니 양친 중에 하나와 교배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교배다. 이 자식이 F1이잖아요. 이 F1을 다시 양친 중 하나와 한쪽 친구가 교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여교배다. 다음 3원교배는 A와 B를 교배시켰어요. 그랬더니 F1이 나왔어요. F1은 자식되죠. 그런데 이 양친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제3의 친과 교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3원 교배다 라고 말을 해요. 다음 복교배는 이런 거예요. A와 B를 교배시켰고 F1이 나왔어요. 다음 C와 D를 교배시켰더니 F2가 나왔어요. 이 둘을 다시 교배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복교배 이렇게 말해요. 복교배 또는 복교잡이죠. 자, 복교잡을 봅니다. 복교잡은 단교잡에 비해서 여러 개의 장점을 보유한, 그렇죠. 여러 개를 해서 이제 장점을 보유한 자식계통이 더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 환경 조건이나 새로운 병이 발생할 경우에 단교 잡종에 비해서 유리할 수가 있다. 여러 종의 여러 유리한 점을 취할 수가 있죠. 이게 복교잡입니다. 다음 여교잡. 여교잡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A와 B의 양친을 교배를 시켰더니 F1 자식이 나왔는데 이 자식을 다시 그 어미나 아비인 클로스 해가지고 백클로스를 한 거죠. 다시 이 둘을 교배시키는 거, 이것을 여교잡이라고 그러죠. F1을 다시 양친 중에 하나와 교잡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교배의 목적은 실용품종, 반복층이죠. 한두 가지 결점을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육성품종은 도입 형질 외에 다른 형질이 반복층과 같아야 한다. 여교배 육종은 비교적 소면적, 작은 집단, 짧은 세대, 해봐야 2세대잖아요. 짧은 세대 동안의 기존 품종의 결점을 보완한다. 그럴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종가들이 많이 활용한다. 여교잡이 육종법은 소수의 유전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유전자가 많지 않을 때예요.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내병성, 내충성, 병에 강한 품종,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즉 저항성 품종이에요. 저항성 품종.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교잡을 한다. 즉, 이 부모 세대 것을 해서 F1 자식이 나왔으면 다시 그걸 부모의 하나와 교배를 시키는 것. 그래서 소수의 유전자, 소수 유전자, 그 다음에 적은 공간에서 짧은 세대, 단세대, 짧은 기간에 내병성이나 내충성, 즉 저항성 품종을 육종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여교잡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여교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여교배 바르게 나타낸 거 이제 눈에 들어왔나요? 네, 그렇죠. 답은 2번이죠. A와 B를 교잡을 했더니 F1이 나왔어요. 이 F1을 다시 A 또는 B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F1을 다시 그 부모인 A나 B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되겠고, 요거는 뭡니까? 단순교잡. 이거는요, 삼원교잡. 이거는요, 그렇죠. 복합. 그래서 요교비를 나타내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교잡 육정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복교잡은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A와 B를 결합시키고 또 B와 C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복교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 약간 물었어요. 가장 주된 목적은. 답은 보이는가요? 예, 3번이죠.
다른 품종에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형질, 즉 우량 형질이겠죠. 그 형질을 한 품종을 모으고자 할 때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것들을 모으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복교잡 그러면 3번 다른 품종을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형질을 한 품종에 모으고자 할 때 여러 개의 장점들을 모으고자 할 때 그래서 이때는 복교잡 육종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여교배 육종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교배 육종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F1이 나왔다면 이 F1을 다시 A나 B에 예, 백크로스 하는 거.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쪽으로 백크로스해서 결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육종 연환을 장식시킬 수 있다. 맞죠? 목표 형질을 정확하게 이전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단순 형질을 개량하는데 능률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수의 유전자가 아니죠.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는 형질 개량에 유리하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거요? 병적 저항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서 주로 병의 내병성 등에 강한 저항성 육종에 유리하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은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감수 분열과 염색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생식자, 자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로서 분열이 2회 연속 일어납니다. 이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암수 생식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완두콩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염색체 수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2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것도 완두콩을 결합을 했을 때 또 2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염색체 수가 40개 나오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염색체는 변함이 없어요. 20개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분의 1로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20개의 염색체 수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똑같을 거고요. 이 염색체는 뭐냐면 염색체는 바로 유전 정보를 가진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가지고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딸세포, 그 자식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 염료에 이게 염색이 잘 된다. 어떤 염료로 해보니까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붙여진 건데 사실은 이 염색체 정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유전자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특정한 시료에 잘 염색이 된다 그랬고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염색체는 유전자 정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이란 무엇인가? 감수 분열은 뭐가 반수로 된다고요? 그렇죠. 염색체가 반수로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